일단 이름은 어우동은 아닙니다.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아니고요. 어시인 줄 알았는데. 어시, 어시가 있긴 있어요. 어시 있어요. 이름은 뭐예요? 박구마라고 연산군 일기에 짤막하게 등장하긴 하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우동이라고 불리는 건 이걸 아마 음차한 걸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을 이렇게 발음했었던 거를 한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어우동 혹은 어울우동. 어울우동. 네, 실록에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일단, 생년월일도 일단 미상입니다. 당연히. 생년월일도 다 미상이고 어우동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 아,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요? 기생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아, 기생이 아니고요. 집안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어느 정도로 빵빵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이름이 일단 남아있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높은 아, 그러네요. 그치, 그 네. 당시, 그치. 박윤창이라고 승문원이라고 불리는 그 지금으로 외교부에서도 이제 문서를 관할하는 곳의 지사니까 아마 정삼품 하면 종삼품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조선 시대에서 이제 종삼품 이상이면 당상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국장급 이상입니다. 정부 조직의 국장급 이상이면 2급 내지는 3급 공무원.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되게 높은 자리. 네네. 본인 집안보다 결혼한 집이 훨씬 잘 나가는 집. 근데 왜 그러지? 네네. 아까 잠깐 거기 표에 나왔잖아요. 네. 네. 로열 아, 패밀리라고. 아, 로얄 패밀리. 네, 이제 남편이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왕족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의 네. 형이 있어요. 효령대군이라고. 네. 효령대군의 서손자. 네, 그러니까 세종이 작은 할아버지인 거죠. 왕족 완전 왕실. 로열 패밀리예요. 완전 로얄 패밀리네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로열 패밀리가 스캔들이 이제 난 거니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네네네. 어우동 같은 경우에는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라는 죄로 결국 사형에 처해집니다.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는 건 정확히 삼종지도? 뭐예요? 여성이 이때 이 시기에 따라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이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뭐 따르기만 하네요. 그죠. 당시 여성의 존재를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언제나 이제 남성을 따라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결혼해서 남편을 따른다 뭐 오케이 옛날이니까. 근데 아들을 따른다는 게 저는 참 그게요. 김지현 선생님, 어우동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저희가 이렇게 잘 몰랐잖아요. 더 자세히 이 어우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우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록화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오. 이게 뭐야? 뒤에 나온. 어머, 차은우, 김종민, 서강준? 뭐야? 무슨 일이야, 저게? 차은우 서강준 알겠는데 김종민 왜? 그치 누가 낙서를 해가지고 저를 지우려고 지금 물속에 들어와서 지우려고 굴리고 있구나. 때밀어가지고 지우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동은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을 등이랑 팔에 문신으로 새겼었습니다. 일단 어우동이 굉장히 많은 이제 남성과 짧은 시간에 이제 사랑을 나눴어요. 이때 기준으로 어느 정도길래? 한 4년 정도 4년? 시간 동안 17분을 공식적으로 이제 만난 거죠. 4년 동안 17. 근데 지금 기준에도 꽤 많지 않나요?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뭐 진하게 연애했었던 것까지 다 17명은 아니고 이제 관계를 맺었었던 썸.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나름 이 시절에 이제 법정 진술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네. 여기다. 이 17명 중에 3명의 이름을 팔이랑 등에 이제 새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추측컨대 이제 그거는 17명 중 요 3분은 뭔가 더 뜨거운 그리고 관계를 엔드도 좋았다. 마무리가. 마무리가 좋았다. 어우동한테 저런 문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에게는 기록에 대한 욕망 같은 게 있잖아요.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자기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SNS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기 아카이빙이기도 남기고 하잖아요. 싶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저 세 사람이 가장 성적으로 잘 맞았던 사람이다. 저 사람과의 밤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하룻밤의 그 쾌락만으로도 새길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왜냐하면 오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정말 좋았기 때문에 너와의 하룻밤을 잊지 못하겠다 하고 새겼을 수도 있고 오동에게는 자신만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특이한 사람이어서 이런 문신도 새긴 게 아닐까. 이 어우동이 자기 몸에만 새긴 게 아니고 상대한테도 새겨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 왕실의 누군가는 새기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종의 약간 정복의 의미도 있는 거죠. 있네. 너 약간 내 거야.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심정적인 영토 아,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기 기준으로 어우동이 뭐 17명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17명 정도야 뭐 요런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막 17명? 이거예요? 그러네. 자극적으로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남편의 친척들인 거죠. 근친을 해요. 거의 에로 영화에 나올 법한 소재 같은 거예요. 좀 깨름칙하지 않나? 남편의 육촌, 남편의 요촌이 남편의 팔촌. 6촌 남편의 8촌이요? 팔촌. 거의 남이긴 한데. 6촌 8촌 아세요? 기억나세요? 아, 그러네. 모르네. 근데 교수님, 이 조선시대 고위공무원의 딸로 태어나서 왕가의 며느리까지 됐잖아요. 네네.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진짜 어우동이 왜 희대의 간통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네. 태강수가 은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어우동이 그 이제 은그릇 만드는 장인을 구하했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종 차림을 하고 갔다 오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이혼할 만하네. 일단 종친이면 이혼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보기에 어우동이 불륜을 저질렀고 주장한 거지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한 걸로 조선왕조 실록에는 적혀져 있어요.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용제총화라고 해서 네. 어우동이 죽고 난 이후에 네. 쓰여진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 조금 더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우동이 남편이 나가고 나면 여종의 옷을 입고 은장이 옆에 앉아 그릇을 만드는 정교한 솜씨를 칭찬하다가 내실로 끌어들여 마음껏 음탕한 짓을 하다가 마음껏. 남편이 들어오면 몰래 숨기곤 했다. 이게 사실 조선시대 기준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인 거죠. 지금 들어도 자극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심지어 마음껏. 그러니까 그냥 음탕한 짓을 했다 이것도 아니고 마음껏 막 이 이런. 방음도 잘 안 되는 것이었어요. 맞아. 창호질 텐데 다. 근데 이런 기록을 보면 예. 누구의 관점인가 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누가 쓴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말인데 이걸 안에서 음탕한 짓 했는지를 누가 알죠?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네. 그 묘사가 바로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자세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오히려. 역사 기록이랑 좀 대조를 해가지고 그렇지. 목격자가 볼 필요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일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어우동을 태양수 이동이 내치게 되는데 남편 쪽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죠. 태양수 이동이 기생연경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바람이랑 간통은 사실 어우동이 아니라 남편이 한 거네요. 그렇죠. 누명을 씌워서 내쳐버렸었던. 나쁜 놈이다. 나쁜 못된 게 아니라 나빴어요 이거. 이거 나빴다 진짜. 최고의 남봉꾼으로 유명한 사람. 시대 최고의 남봉꾼. 남봉꾼이 사랑한다고요? 최고의 남봉꾼이자 최고의 나쁜 호색한. 남자. 그럼 나쁜 남자네. 아 조선시대 남봉꾼 허색하면 병광세밖에 떠오르니까 없는데 킹은 왕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 중에 좀 그 있잖아요 그 누구 있죠? 남봉꾼? 막장이면 약간 연산군? 그렇죠. 그래 연산군 정도 또 그죠? 있는데 많아요. 이분들을 다 뛰어넘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이분들을 훌쩍 뛰어넘는 이야기를 듣다 보시면 아니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답은 양녕대군입니다.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형님. 세종대왕의 형님이죠. 원래 이분이 세자이지 않았어요? 세자였죠.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랑을 통해서 결국 세자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 이 성욕 때문에 세자에서 물러나는 그렇죠. 경우가 야. 태종하면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일단 왕자의 날. 그렇죠. 네. 동생들 형들을 마구마구 죽이고 쳐내고. 웬만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보면 그 사람의 최고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첫째가 아니거든. 그래서 태종은 어떻게든지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시켰겠죠. 그렇죠. 그게 좋을까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잡았네. 그러더니 야 너도 잘해야 돼라는 식으로 막 시키는 거예요. 아, 최악이다. 너무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때때로 이제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짓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기녀들과 놀아납니다. 그게 혹시 몇 살 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15살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살 전후의 기녀들하고 수없이 그런 수없이 놀아 많이 혼란했네. 푹 빠져서 지나는데 최고의 미녀 한 명을 만나서 그렇다. 푹 빠집니다. 그죠, 누군데? 그냥 푹 빠진다가 아니라 네. 빠져요. 영혼을 갈아 넣었구나. 그분한테 막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아니, 몰입이 되네요. 저희가 몰입이 돼요. 얼마나 예쁘길래. 기생. 누구였냐면 곽선이라는 고위 관리의 첩이었어요. 그러면 첩이면은 지금 유부녀라고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기생이 아니. 희생도 아니고? 기생이 아니. 기생이 첩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곽선의 첩이 있는데 어리라고 합니다. 이름이 어리예요. 어리? 조선왕조실록에 이 여자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것까지 기록으로 올라옵니다. 진짜요? 야. 사실은 실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에 자색이 있다고까지 말할 정도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색이 있다? 자태가 좀 예쁘다. 볼만하고 색이 예쁘다. 얼굴이 조금 아주 미모가 뛰어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여자를 자기 손에 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은 안 되잖아요. 기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아는 줄 없어 해서 사람의 물어서 곽선의 첩인 어리랑 연통이 닿을 만한 어떤 대신에게 부탁을 해. 이렇게 너에게 관심이 있대. 싫어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선물을 보내세요. 그래서 또 선물을 기가 막힌 거리에서 또 돌려서 쫙 보냈어요. 선물을 안 받아요. 그거 안 받으면 선물을 그냥 탁 놓고 그냥 돌아오긴 했어요. 훅 빠져서 지나는데 이 곽선의 첩 어리가 곽선의 양자의 집으로 딱 가게 돼요. 가서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곽선의 집에는 못 가지만 곽선의 양자인 이승의 집에 가서는 우리가 한판 해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궁궐담을 넘습니다. 가가지고 와가지고 어리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요. 납치잖아, 납치. 납치. 그렇게 해도 되는 거? 납치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걸 계속 부추겼던 악공네 집에 가요. 아, 뮤지션 집에. 악공 집에 가서 거기서 동침을 하고. 그 억지로 그냥 억지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궁궐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치면은 징역형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납치에 뭐. 그것도 유부녀를. 그래. 심지어 임신을 해서 궁중에서 애를 출산해야 되니까 그 출산하기 위해서 오 마이 바깥집 갓. 자기 부인 내 아버지 다시 말하면 장인네 집으로 잠깐 빼서 완전 막장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출산을 합니다. 와.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왕이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쫓아냅니다. 폐쇄자가 된 거예요. 폐세자가 되고 결국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으로 세자를 세웁니다. 방금 우리가 생각해봤던 양녕대군의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과는 정말 너무나 반대되는 아, 반대되는.
정말 왕실에서도 단 한 명에 대한 사랑을 정말 가지고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던 순정남이 있었는데 다음 주인공은 조선 최고의 로맨티스트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청조. 이 사람의 제일 먼저 사랑했던 의빈성 씨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죽었거든요. 눈물로 쓴 제문이 있습니다. 자, 재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네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 이거 뭐 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의빈성 씨는 우리가 궁녀로 알려져 있는 성덕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집안의 실무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약간 집안 기사 아저씨의 딸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정조가 1살 위고요. 덕임은 1살 어립니다. 딱 좋네. 10살 즈음에 만난 소녀를 만났어요. 풋풋하다. 너무 예쁘겠다. 계속 갈 때마다 두 소년과 소녀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걸 보면 정조가 이제 공부를 잘했거든요. 좋아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학도 좀 가르쳐주고 술이죠. 술. 건강하네, 이런 것도 건강해. 가르쳐주고 이러면 금방 깨달아서 금방 반응하고 영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빠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한 거 아니야. 그래, 오빠가 가르쳐줄게. 막 제가 설레네요. 자, 정조가 그러다가 15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관례를 해요. 성인식을 치르면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뭐가 가능하냐 하면 첩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딱 15살 성인식을 하자마자 덕임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기다렸구나.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해요. 왜? 오 반전. 정조의 원래 정해진 왕비가 있죠. 네, 정실 당연히 있죠. 관례를 치르고 나면은 정실과 결혼하니까. 지금은 손자니까 세손이죠. 그 세손의 왕비 세손빈. 세손빈께서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시고 계신데.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진짜? 이러고 나니까 정조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야, 이런 게 어딨어?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왕. 양녕대군 스타일이었으면 바로 납치죠, 이 상황에서. 그걸 거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치. 그런데 정조는 순순히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머, 뭐야, 둘 다 뭐야. 모범생이야 둘 다. 야, 감히 궁녀가 네. 이 세손의 승은을 거절했는데 어떻고 거절당한 이 정조는 그럴 수 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조선 왕조에 27명의 왕이 있어요. 유일해요. 왕비랑 나중에 후궁이 되는 여인이랑 약간 라이벌이잖아요. 친구처럼 지낸 거. 정적이에요, 연적이에요, 이거. 사이가 좋아요. 일단 그 중전마마와 이제 그 성덕임이 일단 동갑이고 그 친구였대. 같이 이제 궁에 들어온 시기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덕임 입장에서 봤을 땐 친구가 불쌍한 거예요. 애도 못 낳고 하니까 카바 쳐준 거죠. 근데 어쩌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궁녀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살다가 가는 게 편하게 그냥 마음 그러니까 편하게. 모두가 다 승은을 입으면 몸은 편안해지고 신분은 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휘말리고. 네, 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어떤 생각도 살짝 사실은 해보냐면 성덕임 이분 원래 출신이 해경궁 홍씨 쪽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해경궁 홍씨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획가닥 해가지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뒤주로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살아남은 거지 까딱 잘못됐으면 그 집 집안이 몰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궁궐로 가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부와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스텝 잘못 받으면 그냥 끝장이구나. 집안이 거덜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했던 거 아닐까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정조가 승은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거절하죠. 죽여도 돼요. 그러네. 어명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문종이 부인을 찾아오지를 않아요. 왜? 정말 말 그대로 안 예뻐서. 어리랑 반대. 자기 스타일이 아닌 자기 거지. 스타일이 아닌 거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여인이 못생겼다라는 기록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예뻤다는 기록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일단 그 두 번째 이제 그
부인을 일단 선택을 할 때 선택권은 세종이 갖고 있었어.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세종이 두 번째 우리 아들 며느리는 예쁜 애로 골라라. 그러면 안 예뻤다는 그 거네. 얼평을 간접적으로 근데 했네. 옆에서 신하들이 말려요. 전하, 지금 덕이 있는 여인을 고르셔야지 어떻게 얼굴을 보고 고르십니까? 그랬더니 세종,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야, 잠깐 보는데 그 여자가 덕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아니? 아, 그렇지. 그걸 모를 살아봐야 바에는 알지. 차라리 이쁜 애 고르자. 빙고. 이런 말 했어요. 과학적이네. 과학적이죠, 진짜. 과학적이네. 아우 합리적이다. 저도 얼마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맞아요. 우리가 뭐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당장. 그래서 마음이 타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선택한 게 바로 주술이었습니다. 주술. 남자의 마음을 홀리는 묘한 술법. 궁금하다. 그러니까 드러나 봅시다. 우리도 제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제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묘야. 사랑의 묘약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조선시대 파닥에 유행했고 그래서 궁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세종 임금의 며느리도 따라했던 그 사랑의 묘약. 지금 공개합니다. 이 궁중에서 일하던 자기하고 이제 친한 궁녀 중에 호초라는 궁녀가 있어요. 호초. 후추라는 뜻이거든요. 후추. 남자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비방이 없겠느냐 그렇지. 물어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물어볼만 하지. 그러다가 네. 이 호초가 호초가. 당시에 하복례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는데 네. 이 기생이 본부인을 밀어내고 그 본부인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거든요. 하복래 씨가 네. 그러니까 그 하복례 같은 그런 사람이 요술법으로 성공했다더라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거를 이 호초가 알아가지고 알려줍니다. 비법이 도대체 뭡니까? 일단 1차 비법과 2차 비법이 있습니다. 자, 1번 제조법. 특히 1차 비법이 아주 꿀 제조법이에요. 요거 현대에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1차 비법이 뭐냐? 그 남자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을 구해서 그 신발을 조금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술에다가 타가지고 내가 그 남자한테 주면 그 남자가 그 신발 주인 여자를 좋아하는 대신에 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주술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귀신은 발이 없는 존재로 묘사되곤 했잖아요. 그렇죠. 둥둥 떠서 저 신발 태우는 게 그 여자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냥 진짜요? 느껴지거든요. 왜 신발을 태웠을까? 저는 사실은 뭐에도 좀 갖다 붙여보냐면 요즘 우리들 사이에서도 약간 유행하는 풍속 중에 연인들 사이에서는 신발을 선물해 주지 마라. 도망간다. 그러면 그걸로 멀리 도망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비슷한 어떤 이런 속설이 사실은 600년 전 1420년대 조선 그때도 비슷한 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원래 주술이라는 게 너무 어려우면 주술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으려면 신발처럼 훔치기 좋은 걸 해야 돼. 사실은 두 번째 주술이 사실은 조금 더 음침하면서 용인에 있는 동물원이라든가 과천에 있는 동물원 같은 곳을 좀 가셔야지 좀 될 수가 있어요. 뭔데요? 암컷 뱀하고 수컷 뱀이 짝짓기를 할 때 그때 바닥에 묻어 있던 책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수건 같은데 묻혀서 잘 간직을 하고 다니면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길을 내뿜게 돼가지고 남자가 자기에게 홀리게 된다. 그 교미를 할 때 정액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소지를 해야 돼요, 이게요. 근데 뱀이 이런 류의 주술에 좀 자주 등장하는 편이잖아요. 동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뱀이 약간 다산의 상징이에요.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요? 다산의 상징인 이유가 뭐냐면 모양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아 길어서 손을 손 모양이 좀 그런 느낌인데. 모양 때문에 그렇죠, 남성의 옛날에는. 그 성기를 상징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이 뱀이 우리나라 옛날 얘기 속에서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 누구를 사랑해서 한이 나서 상사병이 걸려서 죽은 여자가 뱀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걸 상사뱀 전설이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뱀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주술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동물이죠. 맞아. 뱀이 좀 약간 한의 그런 게 좀. 이무기도 사실 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종을 사로잡는 흑주술.
성공했습니까? 완전 망하죠. 이게 들어보면 진짜 애절한데요. 이거 다 실행을 해요. 실행해가지고 진짜 다 제조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편이 오기만 하면 그대로 저녁만 먹게 되면 이제 살짝 이렇게 술에 한잔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먹었네, 진짜 아예. 안 좋아한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이 뱀에서 얻은 그 수건 들고 다니는 방법, 요거를 하고 그건 할수 다니는데 있잖아요. 기록에 따르면 세종 10년 겨울부터 그 다음에 여름까지 거의 한 반년 동안 이걸 하고 다녔다라고 하면 애절하지 않습니까? 반년 동안 그렇다고 아니 하는데 근데 결국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그 것 같아. 문종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문종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하거든요. 명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문종 세자일 때 문종을 딱 보고 명나라 사신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요? 아,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물 좋고 산이 좋아가지고 세자가 저렇게 잘생겼나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잘생겼고 자색이 있구나. 궁녀들이 이제 문종이 지나가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다 라는 말 할 정도로 문종이 정말 잘생겼어요. 차오는 느낌.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저 휘빈김 씨가 더 애가 탔을 수 있겠네요. 인기가 많이 인기남이니까. 맞네. 자, 그런데 이 부인의 주술이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주술을 사용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 문종과 궁중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게 된 거죠. 아이고 들켰어요? 좀 뭐 이상한데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게 결국 다 검거되거든요. 다 이게 아니 밝혀지거든요. 이걸 했다고 검거돼 혼자 갖고 다니는 건데.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서는 궁중에서 이런 주술을 사용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죄로 다스렸습니다. 아 진짜요? 거의 그 살인을 예비 음모한 정도? 이거 중죄구나. 살인 미수 정도 생각했어요. 이거. 야 이게 가뜩이나 문종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이것까지 알았어. 조선 시대는 이런 주술을 저지르면 진짜 큰 죄였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남을 해치거나 임금을 해치기 위한 목적의 주술이라면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겠지만 이건 그냥 혼자 손수건 차고 있었던 거고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이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인데 근데 이게 진짜 서글픈 게 뭐냐면 조선 시대에 나온 책 중에 동문선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시대 사람들 중에 잘 쓴 글만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빈 쫓아내는 그 명령서가 그 동문선에 편집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자빈은 진짜 이상한 걸로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됐어요. 더군다나 그 다른 신하들이 세종대왕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벌을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실을 세자빈에게 알려줬던 호초를 처형하라고 해요. 왜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기록이 마지막 한 줄로 무심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면 아유 나리 원샷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똑똑한 여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 사대부들과 이제 시 배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사서삼경 다 외우고 똑똑한 그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뭐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뭐 서경덕 선생, 벽계수 등등등 뭐 수많은 그 문학 배틀, 시 배틀을 통해도 황진이가 이겼어. 그러니까 뇌색녀였어요. 머리 되죠, 얼굴 되죠. 하다 보니까 이제 왕의 후궁이 돼가지고 이제 옹주라는 타이틀을 얻은 기생도 있었습니다. 와, 옹주는 좀 왕의 서녀에게 좀 공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왕의 딸. 옹주 딸. 이 옹주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이제 왕의 서녀로 불리게 된 거는 이제 세종대왕 이후라고 하죠. 아니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진짜 첩도 아니고 진짜 고귀한 신분으로 아예 그냥 순수 신분 세탁을 해준 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방원, 태종의 사랑 가희아라는 기생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김우라는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왕자의 난 때 태종 이방원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김우도 당연히 이제 가희아한테 꽂혔어요. 그러면서 몇 번 잠자리를 가져요. 이제 내 여인이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희아가 황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자와 결혼을 해서 첩이 돼버려요. 어머. 김우가 뛰어가. 그래서 가희아를 딱 잡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널 좋아해. 그랬더니 가희아가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본인은 기생입니다. 기생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생은 마음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기무가 멘붕이 와버려. 멘붕이죠. 가짜였어. 내가 너 가지고야 말 거야. 그래서 분산을 풀어가지고 가서 가이아를 납치해 오라고요. 납치 돌았네. 가이아가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황상이 들은 거예요. 네. 해가지고 이쪽에 20명, 이쪽에 30명, 백주대낮에 가이아란 이 여인 하나를 놓고 몽둥이로 패싸움을 해요. 맞다. 기생 하나로 인해서 그 지체 높은 양반이 태중의 길까지 들어갑니다. 뭐야? 지금 애들이 지금 황상과 기무가 지금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했어? 이것들이 여인을 채간 황상. 너는 파직. 공 때문에 기무는 무죄로 풀어줘요. 이제 문제는 가이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장 80대를 쳐라. 무슨 일이야? 장 80대 치면 죽잖아요. 장 80대요? 나 좀 잘못 들은 줄 알았네. 그 치려고 했는데 단 속전을 내면 풀어주라. 속전 돈 내면 풀어주라 이거야. 벌금 같은 거구나. 그래서 가이아가 돈 내고 풀려납니다. 이래서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설마. 한 몇 년 후 태종이 이런 말을 해요. 궁의 그 연회 때마다 춤추던 그 기생이 요즘 안 보이던데. 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아 뭐야? 명을 그럼 내려. 태종도 약간 가이아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죠. 나 태종 진짜 난리 났네 걔. 진짜 집어를 개 못 준다는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야를 찾아낸 다음에 해선옹주라는 후궁으로 방금 말씀드린 같이 후궁 책봉까지 하죠. 이야, 대단하다. 이 쟁탈전의 최종 승자가 누구냐? 태종이에요. 권력이었네. 단 한 사람만 사랑했던 정말 연려 같은 기생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랑이라는 기녀인데 홍랑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졸았나 본데. 그 시 맷버들 가려 꺾어라는 시가 있거든요. 아닌데,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를 살아있는 홍랑 우리 해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맷버들 가를 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호소서. 밤비에 새입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야, 어우.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 지금의 함경도에 소속돼 있던 관기였어요. 이제 뭐 몰락한 양반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배울 만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여인이었거든요. 고죽 최경창이라는 선비가 함경도로 들어갑니다. 관계자가 또 술자리를 열어줬어요. 마침 그 자리에 이제 홍랑이 온 거예요. 최경창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 홍랑 보고. 네가 시를 아느냐? 네, 조금 압니다. 그래,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고죽 선생님의 시입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딱 이거야. 고죽 선생은 당대 최고의 한학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시는 굉장히 수준 높아서 꼭 홍랑이 그걸 아부하듯이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고죽의 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 좀 글 좀 읽었구나. 그럼요. 지식인이구나. 그러면서 함경도에 근무를 하는 그 기간 근무 기간 동안 홍랑과 사랑을 나눕니다. 아 그렇지. 정말 네.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랑이 정말 오래 가지가 않아요. 꼭 그렇더라고.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 너무 서로 너무 이상형이잖아요. 이상형이죠. 고죽 선생이 원래 이제 한양에서 근무하던 분이잖아요. 이제 지금 잠깐 함경도에 가 계시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이제 그 복귀 명령을 받아요. 귀환을 해야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이제 그 국경지대였던 평안도와 함경도 주민들은 도 경계를 못 넘어요. 왜요? 그 국경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슬프다. 그때 그 시를 준 거예요, 몇 번을. 낭만 있다.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저 생각날 때마다 한번 펼쳐보세요. 이때 고죽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다려라. 내가 꼭 돌아온다. 그래서 홍랑은 계속 기다려요. 그럼 못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최경창이 한양에 돌아가가지고 3년 후에 병을 얻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함경도에 있던 홍랑이 들어요. 고죽 선생님께서 아프시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7일 동안 뛰어가지고 걸어가지고 도경을 넘어서 한양까지 갑니다. 와. 몇 개월 동안 병수발을 해가지고 결국엔 고죽 선생님이 건강을 되찾게 돼요. 더 사랑하겠네. 이게 불법이잖아. 월경한계요. 결국엔 들켜요.
들켜가지고 고죽 최경창 선생님께서 파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홍랑은 다시 함경도로 쫓겨나요. 그런데 고죽 최경창 선생님이 다시 병이 도져가지고 유명을 달리합니다. 아이고 돌아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홍랑이 최경창 선생님의 묘, 지금도 경기도 파주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음막을 짓고 누더기를 입고 3년간 그 신묘살이를 해요. 이쁘잖아요, 홍랑이. 네. 주변에서 야 저기 이쁜 뭐 누가 저기 산속에 지금 있다더라 해서 껄떡거리는 그런 동네 양아치들이 와요. 그랬더니 홍랑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칼을 딱 뽑은 다음에 자기 얼굴을 그어버려요. 얼굴을 긋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일부러 양잿물을 마신 다음에 목소리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최경창 선생님의 묘에 엎드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 얼굴이 이렇게 몰골이 못생겨졌는데 그렇다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죽은 다음에 저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때도 이뻐해 주실 거죠? 하면서 이 정도면은 진짜 부인도 보고 혀를 내두를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임진왜란이 터져버려요. 전쟁도. 임진왜란. 전쟁 나자마자 그 고죽 선생님의 작품을 다 끌어안고 이걸 들고 피난을 가요. 홍랑이.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